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신, 내 돈 돌려줘요. 돈? 부부가 무슨 돈을 따져?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외로울 때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재혼 1년 만에 평생 모은 돈 3억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상대는 도박 중독자였고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 재혼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면 빈 침대 옆자리가 보입니다. 8회째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받고 스위치를 누릅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립니다. 이 모든 게 의식처럼 반복되는 아침입니다. 커피 향이 퍼지면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 향기만큼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 향기가 행복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창가에 화분들에 물을 줍니다. 선인장, 다육이, 이름 모를 작은 식물들. 이것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식물들처럼 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혼자서도 버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혼자구나. 이 생각은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잠들기 전. 언제나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30년간 지방문화재단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제법 있었습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딸은 국내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합니다. 명절에는 찾아와주고 용돈도 챙겨줍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에서 만난 분들, 수영장에서 알게 된 분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별일 없어요. 대화는 늘 이렇습니다. 가볍고 표면적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친구이긴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딸아이가 가끔 말합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취미 활동 더 하세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시고요. 아들도 전화할 때마다 걱정합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자식들은 걱정해주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제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뭘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외롭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느낌. 누군가와 대화는 하지만 깊이 연결되지 않는 관계. 그 미묘한 공허함이 제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든 뉴스든 무엇이든 틀어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조금이나마 덜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어 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남은 인생도 이렇게 보내야 하나? 누군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8배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슬픔에 젖어 지내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외로움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절실해졌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엄마, 금빛인생동호회 아세요? 거기 가입해보세요. 비슷한 또래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임이래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계속 권유했고 결국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 사람을. 금빛인생동호회는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 모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동네 복지관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6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여 서로의 인생을 나눕니다. 처음 참석한 날은 봄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 모자를 쓴 할아버지.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고 갔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준비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민자예요. 네, 처음이에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사는지, 취미가 뭔지. 친절하지만 깊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남자였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호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교양있고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도전할 것도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작은 취미든 새로운 만남이든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갑시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제 쪽을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영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한동호 씨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은빛 머리에 깊은 눈빛, 부드러운 미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까 옆분이 부르시는 걸 들었어요. 처음 오신 것 같던데 어떠세요? 아, 네. 좋네요. 분위기가 편안해서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 모임에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만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한참 힘들었거든요. 순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호회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고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모임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동네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여의었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외로움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소중한 거죠.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 취미 활동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영 씨, 합창단 연습은 언제예요? 한번 가서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오실래요?
네, 꼭 가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합창단 연습에 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선영 씨 목소리가 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셨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아들도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분과 친해지시는 건 좋은데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대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호 씨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요? 함께 사는 건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좀. 왜요?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은근히 재혼을 언급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제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결혼식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영 씨,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불고기 어때요? 당신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죠. 선영 씨가 만든 요리는 다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행복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로 짧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함께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손을 잡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실버 합창단 연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 합창단 연습이 있어요. 다음 주 공연 준비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또 가요?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주일에 2번인데요.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도 좀 있어야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취미를 응원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해줘야죠. 그의 말에 뭔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핸드폰을 치우려다가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습니다. 왜 내 핸드폰을 만져?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치우려고. 치우려고? 안 봐도 돼요. 내 물건은 손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 하나 건드린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하려 할 때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녁에 친구들 만나도 될까요? 또 나가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인데요.
그래도 자주 나가면 집안일은 언제 해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제가 집을 소홀히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별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는데. 그래요? 저는 별로인데. 그는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화내는 거예요? 당연히 화나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정성이요? 이게 정성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할지 몰라 항상 긴장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왜 필요한데요? 옛날 동료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하려고요. 조금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게요. 투자요? 무슨 사업인데요? 보험 관련 사업이에요. 제가 오래 일한 분야라 잘 알아요. 확실한 기회예요. 그의 말에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그렇게 첫 번째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갚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또 급한 일이 생겨서요. 3,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지난번 돈은요? 그건 곧 갚을게요.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사업이 안 풀리는데 왜 또 투자를 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확실한 건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또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뭔가 있죠? 딸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동호 씨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 얼마나요? 지금까지 한 1억 5천 정도? 딸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부부잖아. 도와줘야지. 엄마,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딸아이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도박 중독자예요. 뭐라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대요. 빚도 엄청 많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보여준 자료에는 그의 도박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따졌습니다. 당신 도박했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거. 누가 그런 헛소리를? 증거도 있어요. 저는 딸아이가 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렸는데 미안하다고요? 잠깐만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실수요? 1년 동안 계속 거짓말한 게 실수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평생 저축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남겨두려던 돈, 제 노후를 위해 모았던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을 해야 해요. 이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사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사기, 재정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전 결혼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 부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도망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박빚도 억 단위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모은 돈을 빼앗고도 그런 말을 해요? 빼앗다니요? 부부가 돈을 함께 쓰는 게 당연하죠. 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어려우면 아내가 도와야죠. 당신은 그것도 모르나요? 도와주는 거랑 사기치는 건 달라요. 사기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돌아온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절박함이 눈을 가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좀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하지만 나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실버 합창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 씨, 요즘 안 나오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주에 공연이 있는데 꼭 나오세요. 선영 씨 목소리가 필요해요. 공연.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음 주 연습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선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따뜻한 인사들이 반가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공연날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제게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취미가 있었습니다. 합창도 있고 수영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 자신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동호와 함께 있을 때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진정한 교감이 없었으니까요. 진짜 외로움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느끼는 거였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할 때 느끼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딸아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았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 살림도 빠듯한데.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효도할게요. 아이들의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농담도 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 일 이후로 계속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합창단 연습에 나가고 수영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허전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재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64세, 인생의 황혼기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로움을 핑계로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일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기다렸다면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의 수입은 어떤지, 빚은 없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저는 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말만 믿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하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현재 앓고 있는 병은 없는지, 과거에 큰 병을 앓은 적은 없는지, 유전적 질환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세요. 부모의 재혼은 자녀들에게도 큰 변화입니다. 자녀들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가 바뀌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재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유언장도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아들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과하게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이 옳았습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믿음, 시간.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존감, 지혜, 진짜 행복의 의미. 이제 저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제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속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니요? 확인 안 하세요? 요즘 숫자가 잘 안 보여서 75세의 김순덕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한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 있었던 통장. 지금은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그게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1년에 2,800만 원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씁니다. 하지만 수입은 연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저축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향합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게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통장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미안한데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분들이 결국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 중반의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70대 중반부터는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한 달에 병원을 몇 번씩 갑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한 번 가면 적어도 3만 원에서 5만 원은 나갑니다. 한 달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더 많이 나갑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쪽 눈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쪽 하면 200만 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더 심각합니다. 항암 치료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4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아프실 겁니다. 걷기도 힘들어지고요.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40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늡니다. 식비가 많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비쌉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량 구매가 어렵습니다. 많이 사면 남습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야 합니다. 광열비도 많이 나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보일러를 세게 틉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에어컨을 자주 틉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나갑니다. 통신비도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한 달에 5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비도 있습니다. 병원 갈 때 택시를 타면 왕복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8만 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냉장고가 고장 납니다. 수리비가 20만 원입니다. 수리가 안 되면 새로 사야 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납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힙니다. 수리비가 10만 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집도 나이를 먹으니까 고장이 잦아집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주변에 부고가 자주 옵니다. 친구가 돌아가십니다. 지인이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 부의금을 내야 합니다. 최소 5만 원,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장례식장에 갑니다. 부의금만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손주 돌잔치도 있습니다. 손주 입학식도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할머니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문제는 수입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70대 중반의 평균 수입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둘 다 합쳐도 1년에 약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차이가 1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어디서 메울까요? 저축에서 메웁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저축이 줄어듭니다. 5년이면 5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억 원이 사라집니다. 75세에 3천만 원이 있었다면 80세에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돈 걱정이 커집니다. 돈이 언제까지 버틸까?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숫자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통장을 봐도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잔고가 얼마인지 헷갈립니다. 카드 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립니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지?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ATM기에서 돈을 뽑았는데 얼마를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얼마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카드를 썼는지 현금을 썼는지도 헷갈립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뽑은 건지 그저께 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계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모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 시대입니다. 은행 앱으로 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작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앱을 깔아도 사용법을 모릅니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무슨 비밀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가는 것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전화로 주문합니다. 1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삽니다. 며칠 후 택배가 옵니다. 열어보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이거 왜 샀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미 비슷한 게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어렵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찾아옵니다. 이 보험 가입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목돈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가입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알고 놀랍니다. 엄마,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75세에 이런 보험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가입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환급금이 나왔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네. 계좌번호가 순진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건이 발생합니다. 왜 70대가 잘 당할까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했는데 진짜겠지. 경찰이라고 했는데 진짜겠지.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76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머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해킹이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2천만 원을 송금하셨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돈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70대 중반의 평균 저축액은 얼마일까요? 통계를 보면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면 75세부터 1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부족하면 10년에 1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7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미안한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77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5천만 원을 가지고 70세에 은퇴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아껴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2세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73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75세의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비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77세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부족합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도 애들 학원비, 집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을 더 얻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70대 중반의 50% 이상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이제는 자식한테 손을 벌립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이 생활비를 보태주면 눈치가 보입니다. 이번 달엔 돈 쓰지 말아야지.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자식 집에 놀러가도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가면 밥도 해줘야 하고 부담되겠지.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또 돈 달라고 할까봐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입니다. 셋째, 가족관계가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자식도 살기 빠듯합니다. 집 대출금, 애들 교육비, 자기 노후 준비,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주려니 힘듭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자식도 부담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더 불만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해요? 친정부모님도 힘드신데 왜 우리만 도와줘야 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부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우리 때문에 애들이 싸우네.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핸드폰 요금이 얼마인가요? 한 달에 7만 원 넘게 나온다면 비쌉니다. 요금제를 바꾸세요.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어떤가요? 혼자 사는데 굳이 비싼 요금제가 필요한가요? 저렴한 걸로 바꾸세요. 보험료를 점검하세요.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세요. 70대 중반에는 새로운 보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경조사비를 줄이세요. 친한 사람만 가세요. 모든 부고에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를 줄이세요. 마트에 가기 전에 목록을 만드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충동 구매를 하지 마세요. 할인 행사를 활용하세요. 저녁 시간에 가면 반값 할인 제품이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세요.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쌉니다. 택시를 줄이세요. 걸을 수 있으면 걸으세요. 버스를 타세요. 70세 이상은 버스가 무료입니다. 광열비를 줄이세요. 보일러 온도를 22도로 설정하세요. 25도는 너무 높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으세요. 난방 면적을 줄이세요. 에어컨은 꼭 필요할 때만 켜세요. 선풍기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줄이면 한 달에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둘째, 복지 혜택을 활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한 달에 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세요. 전기료 할인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세요. 문화 혜택도 있습니다. 많은 박물관, 미술관이 7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영화관도 평일 조조는 어르신 할인이 있습니다. 교통비도 무료입니다. 70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1년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런 전화는 일단 의심하세요. 끊고 나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아까 그쪽에서 전화 왔나요? 대부분 안 왔다고 합니다. 사기입니다.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지금 ATM기에 가서 현금을 뽑으세요.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끊으세요. 문자 메시지도 조심하세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악성 코드입니다. 카드가 불법 사용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해당 회사에 전화하세요. 방문 판매도 조심하세요.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정수기, 침대, 안마의자. 오늘만 특가입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사지 마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세요.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통장 관리를 단순화하세요.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통장을 한두 개로 줄이세요. 주거래 은행 하나만 사용하세요. 카드도 한두 개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 쓰면 명세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세요. 깜빡하고 안 내는 일이 없습니다. 현금 사용을 줄이세요.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를 쓰면 명세서에 다 나옵니다. 다섯째,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정 상태를 숨기지 마세요.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글쎄, 좀 있어.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2천만 원 정도 있어. 한 달에 얼마씩 쓰세요? 1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2,000개월, 약 1년 반 정도 쓸 수 있네요. 그 후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리 이야기하면 자식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자식과 상의하세요. 보험 가입, 투자, 큰 물건 구매. 이런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지?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이 판단해 줄 겁니다. 자식에게 통장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여.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확인해 줄 수 있니?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주면 이상한 출금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을 계속하세요. 70대 중반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청소. 이런 일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일을 하면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낍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을 계속하세요. 78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할머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금과 합쳐 한 달 수입이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물론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만 더 하고 80세에 그만둘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곱째, 자산을 정리하세요. 집이 너무 크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혼자 사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도 힘듭니다. 작은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사하세요. 차액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파세요.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옷, 책, 중고거래 앱에 올리세요. 자식이 도와줄 겁니다. 팔면 돈이 됩니다. 자동차를 파세요. 70대 중반의 운전은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도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보험료, 주차비, 기름값, 정비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차를 팔면 유지비를 절약하고 차값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입니다. 택시는 필요할 때만 타세요. 여덟째, 영모기지를 고려하세요. 영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정산합니다. 남는 돈은 자식에게 갑니다.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으면 안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세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저축은 빠르게 바닥을 향합니다. 돈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숫자 계산이 힘들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사기도 당하기 쉽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족관계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잘 관리하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둘째, 복지 혜택을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각종 할인 혜택을 챙기세요.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방문 판매, 문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넷째, 통장 관리를 단순화하세요. 통장과 카드를 줄이고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다섯째,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하세요. 여섯째, 가능하면 일을 계속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자산을 정리하세요. 큰 집, 안 쓰는 물건, 자동차를 정리하세요. 여덟째, 영모기지를 고려하세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존엄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당장 통장을 확인하세요. 한 달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물어보세요.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존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현실 시리즈 3편은 가족 관계 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외로움과 관계의 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꼭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70대 어르신들께 꼭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를 기억하세요.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활용하고 사기를 조심하고 통장을 단순화하고 자식과 대화하고 일을 계속하고 자산을 정리하고 영모기지를 고려하세요. 이것들만 실천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걱정 없는 노년 가능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 예상하셨나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이 연령대의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소비를 낭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바로 그 필요의 기준이 감정과 습관에 좌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이 빠지기 쉬운 소비 패턴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새는 돈을 막는 방법과 통장 잔액을 늘리는 실질적인 전략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후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자녀가 전세 자금을 요청하거나 손주 교육비를 부담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지갑을 여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의 지원은 다음 요청을 더 쉽게 만듭니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차량 구입으로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이전에도 다 해주셨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자주 의존하는 자녀는 독립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합니다. 지원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그 기회를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큰 금액을 지원했던 어머니가 나중에 추가 요청을 거절하자 서운한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버릇을 만든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주는 돈은 미리 주는 유산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에 생긴 구멍은 다시 메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지원은 명확한 원칙과 한도를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면과 과시를 위한 소비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모임에 들고 나갔을 때 받는 칭찬, 그 순간의 만족감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문제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가방 다음엔 시계, 그 다음엔 신발과 옷. 점점 더 비싼 물건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소비 행동입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싼 메뉴를 주문하면 혼자만 저렴한 것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눈치가 보이니까요. 산악회, 동호회, 동창 모임의 회비와 식사비가 합쳐지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심리학 실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틀린 답인 줄 알면서도 주변이 같은 답을 하면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만큼 써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해 보일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쓰든 몇 번을 빠지든 일주일 지나면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돈을 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재정적 자유를 잃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잃은 채면 소비를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여행 한 번, 집 수리,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과 비싼 외투로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카드값에 허덕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들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지라고 하셨지만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안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의 부러움은 하루면 끝나지만 빚은 몇 년이 가도 남습니다. 체면과 어세는 지갑에 구멍을 내는 가장 빠른 칼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불안을 이용한 과소비입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이것 하나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한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라는 광고를 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생존과 직결되기에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유명인이 먹는다니까, 특가 판매한다니까 그냥 결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불안이 높을수록 구체적 근거 없이도 구매 결정을 훨씬 빨리 내린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성보다 앞서는 겁니다. 실제로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샀는데 집에서 열어보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효과가 있을까봐 반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사서 효과를 못 봤으면 멈춰야 하는데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구매합니다. 건강 불안은 보이지 않는 빛과 같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지출도 함께 커집니다. 고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플까봐 하는 걱정이 지갑을 먼저 아프게 만듭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는 제품,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돈을 쓰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재산을 잃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단어에 지갑을 열기 전 최소 하루는 생각하세요. 건강은 하루 만에 나빠지지 않지만 통장은 하루 만에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여행 지출입니다. 나이 들면 여행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무리하는 여행입니다. 친구 따라가는 해외 패키지, 크루즈, 골프 여행.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다녀오고 나면 또 계획을 세웁니다.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라는 명분으로 카드 할부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여행이 행복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크기보다 지출의 크기가 더 커지는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후 파괴입니다. 소비심리 연구에 따르면 여행 지출의 상당 부분이 경험보다는 과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를 위한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행복은 잠깐뿐입니다. 유럽 3주 여행을 다녀와 2,200만 원의 카드값이 나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대화 주제는 여행 추억이 아니라 카드값 걱정이었습니다. 여행에 남긴 건 사진과 빚뿐이었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이런 여행을 하면 다음 여행의 기준이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작년엔 동남아, 올해는 유럽, 그 다음엔 더 비싼 곳을 가야 만족합니다. 추억은 남아도 빚도 같이 남습니다. 여행은 여유로 갈 때만 진짜 여행입니다. 무리해서 가는 건 통장을 비우는 관광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조사 과다 지출입니다. 명절, 생일, 결혼식, 장례식, 살다 보면 챙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봉투에 넣는 금액이 예전보다 커져 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넣으면 체면이 안 서지, 내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인심을 써야지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재정적 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봉투를 조금 덜 넣는다고 정말 관계가 끊어질까요? 오히려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 자체가 불안정한 겁니다. 1년 동안 경조사로만 500만 원 넘게 쓴 분이 있었습니다. 인심 썼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건 그 사람 돈 잘 쓰네라는 평이었죠. 봉투 액수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연락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경조사 봉투는 마음만큼만 하세요. 내 형편을 무시한 인심은 상대방에겐 잠깐의 고마움일 뿐 내 노후에는 평생의 짐이 됩니다.
6번째는 불필요한 가전 교체입니다. 냉장고는 멀쩡합니다. TV도 잘 나옵니다. 소파는 푹신하고 식탁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갔다가 또는 홈쇼핑을 보다가 좀 더 좋은 걸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따라서 바꾸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새 소파에 맞춰 카펫을 바꾸고 새 냉장고에 맞춰 주방 수납장을 바꾸고 TV를 바꾸니 거실 분위기에 맞춰 커튼도 바꿉니다. 소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새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평균 3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만족감이 떨어지고 다시 새 물건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합니다. 물건이 멀쩡한데도 계속 바꾸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거실이 최신 가전으로 가득한데 통장 잔액은 바닥인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 보면 다 부러워해. 근데 나만 알아 카드값이 얼마인지라고 하셨습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교체는 멈추세요. 진짜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면 그건 새 물건이 아니라 새 빚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5세 이후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소비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다 이유있고 좋은 일 같지만 결국 계획 없이 새어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면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서 통장은 바닥나고 노후는 무너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평생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안해 삽니다. 차이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통장이 줄지 않고 오히려 차오르게 만드는 소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시작할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손대시나요? 휴대폰 요금 줄일까? 보험 바꿀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면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고 변동비는 외식비, 쇼핑비처럼 그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정비를 한번 조정하면 절감 효과가 평균 3년 이상 지속됩니다. 한 달 10만 원만 줄여도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단계는 고정비 점검입니다. 보험 보장 중복 확인, 필요 없는 특약 해지, 관리비 항목별 사용량 점검, 통신비 요금제 조정, 쓰지 않는 옵션 해지. 특히 알뜰폰으로 바꾸면 가족 전체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통장이 불어나는 건 변동비를 줄일 때부터입니다. 변동비는 이번 달부터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에 따르면 전체 변동비에서 10%만 줄여도 저축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의 변동비 내역을 적어보세요. 외식, 쇼핑, 교통, 취미, 잡비.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지출을 전부 기록하세요. 3개월치를 보는 이유는 한 달만 보면 우연한 지출이 섞여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항목부터 10%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가 평균 한 달 40만 원이라면 이번 달은 36만 원까지만 쓰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줄이려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외식 대신 집밥 한두 번만 늘려도 바로 달성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서 남은 돈은 바로 다른 통장에 옮기세요. 통장에 그대로 두면 결국 또 쓰게 되니까요. 남은 돈을 노후준비 통장이나 여유자금 통장에 옮겨 놓으면 자동으로 저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5만 원을 남긴 부부가 있었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 그 돈으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경제학자의 말처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고정비의 구멍을 막고 변동비의 물줄기를 줄이는 것, 이 순서를 지켜야 평생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자 수입, 임대료 같은 고정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원금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마치 항아리 바닥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물이 새어나갑니다. 다시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퇴직자 재정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원금을 쓰기 시작한 가정의 상당수가 10년 내에 자산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원금이 줄면 이자나 배당 수입도 줄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생활비를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 고정 수입을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 등 이 금액 안에서 최대 생활비 한도를 정하세요. 부족하면 소비 구조를 바꿔서 맞추지 절대 원금에 손대지 마세요. 경제학자의 말처럼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번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과 은행 이자로 230만 원을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친구 한 분은 조금씩 원금을 쓰기 시작했고 5년 만에 모아둔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원금은 절대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무언가를 쓸 때는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1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연 5%로 굴리면 10년 뒤 약 160만 원이 됩니다. 오늘 100만 원을 쓰는 건 10년 뒤 160만 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눈앞의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미래의 더 큰 이익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작은 원인도 오래가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지출 하나가 몇 년 뒤에는 큰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기 모임 소비입니다. 산악회, 노래교실, 동창 모임, 향후회. 다 좋은 모임이고 사람 만나는 건 행복이지만 모두 다 나가다 보면 회비, 식사비, 선물비로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모임 4곳에 참여하는 한 분은 평균 모임비 45만 원, 선물비 15만 원, 총 60만 원을 썼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 5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저축에 넣었으면 노후 의료비, 집 수리비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 연구처럼 사람은 주변의 선택을 무심코 따라갑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안 나가면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렵죠. 하지만 경험상 모임을 줄여도 진짜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언가를 쓰기 전 이 돈을 5년 뒤에도 기분 좋게 기억할까? 를 물어보세요. 둘째, 정기 모임을 줄이세요. 정말 즐기고 오래가고 싶은 모임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셋째, 절약한 돈을 기록하세요. 줄인 모임비를 모아 다른 가치 있는 목표에 쓰는 겁니다.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매달 40만 원이 남았고 그걸 1년 모아 가족 여행 경비 전액을 마련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이 10년 뒤에 짐이 되지 않게 하세요. 미래 가치를 지키면 통장은 줄지 않고 불어납니다. 물건이 사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결정을 3일 미루는 겁니다. 왜 3일이냐고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 욕구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크게 줄어듭니다. 즉 3일이 지나면 그 물건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메모장에 적습니다. 날짜를 쓰고 3일 뒤 다시 봅니다. 여전히 꼭 필요하고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경우만 삽니다. 이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줄인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특가라는 말만 봐도 결제했지만 3일 뒤 다시 보니 10개 중 8개는 안 사도 되는 물건이었죠. 철학자의 말처럼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순간 필요한 것을 잃습니다. 3일 기다리기는 바로 그 필요 없는 것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충동은 짧고 지갑은 깁니다. 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안 쓰는 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출을 매일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 무지출 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6개월 뒤 평균 저축률이 28% 높았습니다. 오늘은 안 쓰는 날이라고 정해버리면 유혹 자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최소 4일, 많게는 8일을 무지출 날로 정하세요. 이날은 카드, 현금, 계좌이체 아무것도 안 씁니다. 무지출 날은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해 두세요. 식재료, 교통비, 약품 등.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무지출 날로 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15만에서 20만 원씩이 남았고 그 돈을 1년 모으니 약 2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침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돈이 병원비 전액을 감당해 줬습니다. 지출을 줄이려면 쓰지 않는 날부터 만드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통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위험한 소비와 5가지 통장이 차오르는 방법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노후를 지키고 불리는 것도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10,000원이라도 지켜낸다면 1년 뒤, 5년 뒤 통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에서 여유로 바꿉니다. 경제학자의 말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새벽 5시 반. 74 세박순자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순간 어지럽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휘청거립니다. 쿵!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집,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3시간 후 출근 전에 들른 딸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그중 30%는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 환자의 50%는 6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왜 70대 중반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보폭이 짧아집니다. 60대에는 평균 70cm였던 보폭이 70대 중반에는 50cm로 줄어듭니다. 20cm나 짧아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가늘어집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큰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종종걸음이 됩니다. 마치 펭귄처럼 걷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한 번에 쑥쑥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찹니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난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하셨습니다. 매일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73세가 되던 해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보러 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인데도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한 번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장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딸에게 부탁해서 장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폭이 줄어들고 걷기가 힘들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균형 감각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귀 속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발로 서 보세요. 눈을 뜨고 한 발로 5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젊을 때는 30초도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 5초도 어렵습니다. 금방 중심을 잃고 다른 발을 디딥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감각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어지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때 눈앞이 핑 돕니다. 그리고 바닥에 작은 턱에도 자꾸 걸립니다. 현관문 앞에 작은 문턱, 화장실 바닥에 미세한 단차, 거실 카펫의 끝부분, 이런 것들에 발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꾸 걸립니다. 발이 제대로 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76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카펫 끝에 발이 걸렸습니다. 휘청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팔목을 바닥에 찍었습니다.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손목 골절 하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7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이 상위권입니다. 교통사고보다 낙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이곳이 부러지면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몇 시간씩 수술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몸은 수술을 견디기 힘듭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설령 수술이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붓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는 뼈가 잘 안 붙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욕창이 생깁니다. 폐렴에 걸립니다.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50%가 6개월 안에 사망합니다. 살아남아도 80%는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거나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집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까요? 70대 중반부터는 1년에 근육량의 5%에서 8%가 감소합니다. 1년에 5%면 2년이면 10%, 5년이면 25%에서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의 근육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걸 눈으로도 보입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예전에는 팔뚝에 살이 있었습니다.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팔뚝을 만져보면 뼈만 만져집니다. 피부와 뼈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벅지가 얇아집니다. 종아리도 가늘어집니다.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예전에 딱 맞던 옷이 이제는 너무 큽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악력부터 약해집니다. 악력은 손으로 쥐는 힘입니다. 병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페트병 뚜껑도 못 엽니다. 김치통 뚜껑도 힘들어서 못 엽니다. 결국 자식에게 부탁하거나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 손잡이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둥근 손잡이는 미끄러져서 잘 안 돌아갑니다. 계단은 더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2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손주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안아줘. 아,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못 안아주겠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손주 하나 안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게 근감소증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던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기에 앉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일어서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한 번에 일어서려고 하면 중심을 못 잡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없으면 혼자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옆으로 몸을 돌리는 것부터 힘듭니다. 침대 끝에 다리를 내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결국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섭니다. 아침부터 지쳐버립니다. 옷 입기도 어려워집니다. 티셔츠를 입으려면 팔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깨 근육이 약해져서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억지로 올리면 어깨가 아픕니다. 바지는 더 힘듭니다. 서서 바지를 입으려면 한 발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침대에 앉아서 입어야 합니다. 양말 신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발끝까지 손이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리도 안 굽혀지고 손도 안 닿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도 버겁습니다. 팔을 들고 있는 게 힘듭니다. 금방 팔이 저립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80%가 3년 안에 요양원에 입소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육이 빠진다는 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이렇게 빠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의 90%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욕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고기가 잘 안 넘어갑니다. 생선도 비린내가 나서 싫어집니다. 그래서 밥에 김치만 먹게 됩니다. 둘째,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체합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피하게 됩니다. 셋째, 이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틀니를 해도 질긴 고기는 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됩니다. 죽, 국수, 빵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돈이 아까워서 못 먹습니다. 고기는 비쌉니다. 생선도 비쌉니다. 혼자 사는데 비싼 반찬 사 먹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값싼 김치, 장아찌로 때웁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계속 빠집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얼마일까요? 체중 1kg당 1.2g입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2g이 얼마나 될까요? 닭가슴살 300g 또는 계란 10개 또는 두부 한 모반 정도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못 드십니다. 하루에 30g도 안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먹으면 단백질 보충제라도 드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못 씹어도 마실 수는 있습니다. 단백질 음료도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용 영양음료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두 병씩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한번 빠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늡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근육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이게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장 흔한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75세 이상의 80%가 백내장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신문을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써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화면이 뿌옇습니다.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자막도 읽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더 심합니다. 불빛이 번져 보입니다. 가로등이 여러 개로 보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밤에 외출하기 무섭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도 무섭습니다. 황반은 눈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중심 시야가 사라집니다. 사람 얼굴을 봐도 얼굴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검은 점이 가운데를 가립니다. 글을 읽어도 중간 글자가 사라집니다. 황반변성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70대 중반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 가야 합니다. 귀찮아도 가야 합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다시 잘 보입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면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 가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귀도 안 들립니다. 70대 중반 난청률이 60%입니다. 10명 중 6명이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새 짖어